인천 외곽 고물상 골목, 쓰레기 더미와 녹슨 고철 냄새가 뒤엉킨 그 골목 바닥에 최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목엔 수백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구두 또한 최고급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숨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쯤에 한 사람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고물상에서 혼자 야간 작업을 하던 고아 청년이었죠. 청년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노인을 구해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은 노인은 자신을 살린 그 청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노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회장이었고 그 청년의 얼굴에서 절대 살아있어선 안 될 누군가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한때 대한민국 재벌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늦가을 인천의 밤은 유독 빠르게 식습니다. 수인선 철길 너머로 공장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리고 오래된 골목마다 가로등 하나씩이 흐릿한 주황빛을 뱉어내는 그 시각, 27살 김재환은 혼자 고물더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에는 철사 묶음을 든 채 오늘 낮에 날아든 내용 증명 한 장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4글자짜리 단어. 철거 통보. 서봉순 할머니의 고물상은 인천 만석동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40년 묵은 터전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저울대, 기름 냄새 배인 작업복들, 이름 모를 고물들이 켜켜이 쌓인 그 마당은 지저분했지만 따뜻했고 어수선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재환이 이곳에 처음 온 건 12살 때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가 갈 곳이 딱히 없었고 할머니는 그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조건도 없이 그냥 밥 먹었냐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재환은 그게 정이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고 그 이후로 이 고물상은 그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한 달 안에 비우라는 통보가 날아온 겁니다. 발신인은 낯선 법인 이름이었는데 재환이 조용히 알아보니 2달 전 이 일대 건물 3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외부 투자사였습니다. 40년을 버텨온 할머니에게는 임대계약 갱신 거절 통보 한 장이 전부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하자도 없었습니다. 가진 사람 쪽으로 서류 한 장으로 조용하고 무자비하게.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움직여왔고 재환은 그것이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새삼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통보를 받은 할머니는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 체념의 얼굴이었습니다. 재환은 그 얼굴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참을 수 없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할머니를 먼저 들여보내고 혼자 마당에 남아 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 체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바람은 차갑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철 지난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밀려 골목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가 멈추는 것 외에는 움직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환이 무거운 고철 더미를 옮기다 허리를 펴며 잠깐 숨을 고르는 그 순간 골목 맨 끝 어둠 속에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봤습니다. 처음엔 쌓아둔 폐가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아주 조금 손가락 끝만큼 움직였습니다. 재환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선명해졌고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꽤 든 노인이 골목바닥에 옆으로 쓰러진 채 벽에 등을 기댄 자세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희고 깔끔했으며 양복 바지엔 날카로운 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묵직하고 단정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구두는 흙먼지가 조금 묻었어도 맞춤 가죽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도 공기도 온도도 달랐습니다. 재환은 쪼그려 앉아 손을 뻗어 노인의 목 아래 맥박을 짚었습니다. 뛰고는 있었지만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숨도 얕았고 입술은 약간 파랗게 물들어 있었으며 이마에는 식은 땀이 얇게 배어 있었습니다. 재환은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고 동시에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위치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인천 만석동 골목 안 어르신 쓰러져 계신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당황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운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재환은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기름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 드문드문 들려오는 먼 곳의 차 소리. 재환은 입고 있던 작업복 겉옷을 벗어 노인의 몸 위에 천천히 덮었습니다.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사람을 그냥 눕혀둘 수 없다는 감각이 먼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살아오면서 그 감각 하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빼앗아가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봉순 할머니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달려나왔을 때 노인의 얼굴을 한눈에 보더니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재환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 얼굴.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구급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재환은 그 표정을 더 들여다볼 틈을 놓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겨 싣는 동안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명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 구급대원이 재환에게 보호자냐고 물었을 때 재환은 잠깐 망설이다 그냥 발견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원이 그래도 신원 확인 협조를 위해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했고 재환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이 사람을 여기서 보내버리면 뭔가 찜찜할 것 같았습니다. 인근 인하대병원 응급실은 늦은 시각에도 어수선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 드르륵 굴러가는 침대 바퀴 소리, 어딘가에서 울어대는 아이 목소리. 재환은 접수창구 옆 대기 의자에 앉아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와 뇌졸중 의심소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고 의식도 간헐적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자신이 여기 있겠다고. 정확히 왜 그랬는지 재환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발견자로서의 의무감인지 혼자 남겨두기 싫다는 감각인지 아니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혼자 밤을 버텼다는 기억이 스친 것인지 재환은 그 이유를 굳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간호사가 재환을 불렀습니다. 어르신이 깨어났는데 자꾸 뭔가를 찾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병실로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운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그래도 뼈대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재환이 침대 옆에 서자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재환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재환은 그 시선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재환 쪽으로 뻗어왔고 재환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잡는 힘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재환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재환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병태야. 재환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2글자가 귓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천천히 이불 위로 떨어졌고 복도에서는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재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한쪽에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갑고 형광등 불빛만 가득한 그 병실에서 27살 고아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환은 병원 대기 의자에서 목을 꺾은 채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하얗고 소독약 냄새는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입이 텁텁했습니다. 재환은 세수도 못한 채 병실 앞을 한번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링거, 규칙적인 모니터 소리. 그게 다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 곁에서 밤을 지새운 자신이 새삼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환은 원래 한번 움직이면 끝까지 가는 편이었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오니 서봉순 할머니가 마당 한켠에 쭈그려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물 더미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플라스틱 화분, 그 안에서 작고 노란 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꽃이었지만 할머니는 매년 빠짐없이 물을 줬습니다. 고물 냄새 진동하는 마당에서 혼자 피어 있는 꽃이 왠지 할머니를 닮아 보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피어 있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그냥 피어 있는 것. 재환은 아무 말 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남은 고물 정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오전 내내 둘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고물을 분류하고 재환은 철사를 묶고 고철을 쌓았습니다. 쇠 긁히는 소리, 바람 소리, 가끔 지나가는 트럭 소리. 그 사이 오전 11시쯤 허리를 펴던 할머니가 툭 말을 꺼냈습니다. 네 엄마가 인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재환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모른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 말을 잇지 않고 잠깐 뜸을 들이다 다시 고물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재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꺼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끝이 없는 이야기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재환의 어머니 정숙희는 재환이 2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천 변두리 반지하 방에서 혼자였습니다. 재환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만 보였습니다. 그 반지하에서 어머니는 평생을 버텼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하나 아껴가며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재환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올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슬픔보다 분노가 컸고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슴 안쪽을 계속 긁어댔지만 그 긁힘을 밖으로 꺼내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눌러놓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그냥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재환은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이라고 딱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재환은 중학교쯤 되어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없애버린 거라는 걸, 어딘가에 살아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한 거라는 걸. 그 이후로 재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웠습니다. 지운 자리에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빈 곳은 빈 채로 두는 게 없는 것으로 채우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재환이 선택한 자리가 이 고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줬고 잠잘 곳을 줬습니다. 재환은 그 대신 고물을 날랐고 철사를 묶었고 고철을 쌓았습니다. 고졸학력에 자격증도 없는 고아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는 걸 세상이 가르쳐줬고 재환은 그 가르침을 반박하는 대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비극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에 짓눌려 살게 된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후 재환은 고물 트럭을 몰고 고철 수거를 다녀오다 습관처럼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 채널이 잡혔고 진행자 목소리가 교통정보를 끝내더니 사회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를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원그룹 윤대호 회장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경찰이 실종 수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 측 관계자들은 일정 없이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차량과 경호원도 함께 사라진 상태라 단순 실종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이상하게 당겼습니다. 어젯밤 골목, 양복, 맞춤 구두, 수백만 원짜리 시계, 이름 모를 노인. 재환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가슴 안쪽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나서도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음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재환의 머릿속에는 그 노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래된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고물상 한쪽 간이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환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깍두기를 집으며 별말이 없었습니다. 말보다 숟가락 소리가 더 많은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저녁 종합뉴스가 시작되면서 앵커가 익숙한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원그룹 윤대호 회장 실종, 경찰 수사 본격화. 화면에는 회장의 공식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재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화면 속 얼굴과 어젯밤 골목에서 본 그 얼굴이 포개지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눈이었고 같은 이마였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TV를 보다 재환 쪽을 한번 힐끗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재환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찌개 냄비에서 보글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손을 닦은 뒤 재환은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젯밤 입원시킨 신원불명 어르신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식도 더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밤하늘은 뿌옇고 고물상 마당에는 녹슨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쪽방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재환은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인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낮에 할머니가 던진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오늘 하필 그 말을 꺼낸 걸까요? 왜 대답을 이어가지 않고 멈춘 걸까요? 재환은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게 감정을 파고드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게 재환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재환은 할머니 몰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젯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정장 차림 남자 둘이 서 있었고 병동 복도에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재환이 간호사실 쪽으로 걸어가자 어제 담당 간호사가 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아침 일찍부터 그쪽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신원이 확인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재환은 알겠다고 하고 복도 한켠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검은 양복의 중년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날카로운 시선. 그 눈이 재환 쪽으로 향하더니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평가하는 건지 경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낮고 또렷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정숙희 씨 맞죠? 재환의 발이 바닥에 박혔습니다. 가슴 안쪽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다는 게 순식간에 느껴졌습니다. 재환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며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한원그룹 법무팀장 노태균. 재환은 명함을 받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려서는 안 된다고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단단해졌습니다. 노태균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딱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재환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고인지 협박인지 아니면 이상하게도 조심시키려는 것처럼 들리는 그 한마디가 복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재환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건 뭘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미 뭔가를 건드린 것인지. 병원을 나서는 재환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인천 특유의 짠내 섞인 바람이 작업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끊어진 실처럼 보이지만 잡아당기면 하나로 묶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실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재환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무겁게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아침과는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환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병동 입구부터 낯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여자들, 복도 한켠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는 사람들. 누군가 죽은 것도 아닌데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재환은 그 복도를 걸어 들어가면서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작업복 차림, 손에 베인 기름때, 낡은 운동화.
이 공간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를 새삼 확인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재환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시선들이 등에 달라붙는 느낌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어제 담당 간호사가 재환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깨어나셨는데 자꾸 재환 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쪽 회사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 했는데 어르신이 손을 저었다고도 했습니다. 재환은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찾는 사람은 서봉순 할머니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이 고물상 청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병실 쪽으로 걸어가자 복도에 서 있던 정장 남자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눈빛에 적대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환이 짧게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찾는다고 해서 간다고. 그러자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물상 직원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냐고,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서 팔 생각이냐고 했습니다. 재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꾹 눌렀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진 것 없다는 이유로 이런 눈빛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분노로 맞받아치면 결국 더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자신이었습니다. 재환은 그냥 남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뭔가가 있었는지 남자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 사람 들어오게 해.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병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앞을 막고 있던 남자가 멈칫하더니 천천히 옆으로 비켰습니다. 재환은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윤대호는 침대를 약간 세운 채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코 아래 가볍게 걸쳐져 있었고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발 머리카락, 깊은 주름,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위압감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환이 침대 옆에 서자 윤대호의 눈이 재환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재환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말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나를 구해줬다고 들었다고, 어디서 발견했냐고 물었습니다. 재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물상 앞 골목이었다고, 밤 10시쯤이었다고. 윤대호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를 되새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감추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짧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환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환이 돌아서려는 순간 윤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만 더 있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애원하는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 고물상 청년에게 잠깐 더 있어달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재환 눈에는 조금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환은 옆에 놓인 보호자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윤대호는 그걸 보고 조금 안도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 재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굳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머니를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노태균 법무팀장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재환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며 짧게 답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4년 전이라고. 윤대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가 그 눈 안에서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병실 안은 링거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와 모니터 삐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홍보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최미나라고 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외부인 면회는 자제해달라고 재환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대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재환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탁받아서 앉은 자리였지만 내쫓기는 기분으로 일어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최미나가 나란히 걸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지금 상황이 워낙 민감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노인이 어머니를 안다는 것, 법무팀장이 어머니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게 왜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재환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재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노태균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아침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고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재환은 멈춰섰습니다. 노태균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환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고, 그래서 잠깐 자리를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노태균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건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면 뭐냐고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노태균이 말해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뭔가를 알면서도 절반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절반만 내놓는 사람한테 나머지를 캐묻는 건 재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 나오면 직접 찾으면 됐습니다. 재환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동안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단순한 인연이 아니다.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온 재환은 서봉순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부엌 쪽에서 파 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환은 마당에 서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지는 건 참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천천히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재환은 그 붉은 하늘 아래 서서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반지하 방의 어머니. 창문 너머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곳에서 평생을 살다 간 어머니. 그 어머니를 저 회장이 알고 있다는 게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재환은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재환의 가슴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환이 잠들기 직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어르신과 접촉하는 걸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재환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전화는 그 대신 끊겼습니다. 재환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번호, 차가운 목소리, 긁어부스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미 건드려서는 안 될 뭔가를 건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환은 핸드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그 차가운 목소리는 귓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오니 인천의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짠내와 기름 냄새, 새벽 특유의 축축한 냉기가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재환은 수도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어 아직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경고 전화가 온 뒤로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이 재환에게는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왜인지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재환의 오래된 습성이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 뒤에 진실이 있다는 걸 살면서 너무 많이 배워온 탓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고물 정리를 시작하는데 오전 10시쯤 낯선 차 한 대가 고물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노태균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재환은 손에 묻은 기름때를 걸레에 닦으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태균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문을 열어 뒷좌석을 내줬습니다. 재환은 잠깐 망설이다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노태균과 재환 둘뿐이었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멀찍이 비켜 섰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죽 시트 냄새와 에어컨 바람이 재환의 작업복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노태균은 정면을 바라본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재환이 구해준 사람이 한원그룹 윤대호 회장이 맞다고, 그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노태균이 말했습니다. 윤대호 회장은 재환의 어머니 정숙희 씨를 알고 있으며 그 인연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이상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물상 마당에서 서봉순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었습니다. 재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노태균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분간 병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물었습니다. 회장의 요청이냐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요청이냐고. 노태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재환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기 전에 노태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지 말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노태균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재환은 차에서 내려 고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고 잠시 뒤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재환은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늘어놓아 봤습니다. 윤대호 회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한원그룹 법무팀장 노태균도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회장은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도 이렇게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재환은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온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저녁 무렵 재환은 서봉순 할머니가 창고 쪽에서 한참 뭔가를 찾는 걸 봤습니다. 선반 위를 더듬고 낡은 박스들을 뒤적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재환이 다가가서 뭘 찾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재환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습니다. 재환을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지켜봐온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재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할머니가 선반 맨 끝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환은 그 봉투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반지하 방 한쪽 벽 선반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였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재환이 그때 열어보지 않고 할머니에게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재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언젠가 내가 크면 열어보라고 했다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재환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 안에서 봉투가 조금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지 봉투가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재환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 이걸 주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라고. 재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환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열면 돌아올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봉투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접힌 메모지였고 하나는 낡고 바랜 복사 문서였습니다. 메모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고 힘없는 글씨였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환은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짧았습니다. 단 몇 줄이었습니다. 재환아, 이걸 읽고 있다면 엄마는 없는 거야. 네 아버지 이름은 윤병태야. 한원그룹 만든 사람이야. 엄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버텼을 뿐이야. 재환이 메모지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윤병태, 한원그룹을 만든 사람. 그리고 지금 그 그룹의 회장은 윤대호였습니다. 윤병태가 아니었습니다. 재환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윤병태, 선대 회장. 그렇다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윤대호 회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대호가 왜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고 왜 재환의 얼굴을 보고 경악한 것인지
재환의 손이 메모지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복사 문서는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무릎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이 봉투에 함께 넣어뒀다는 것만으로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환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도시, 어머니가 숨겼던 이름, 어머니가 혼자 안고 죽어간 비밀이 지금 이 좁은 방 안에서 봉투 하나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환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버텼을 뿐이야. 재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턱에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텼을 뿐이라는 말. 변명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닌 그 말이 어머니의 평생을 단 4글자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재환은 봉투를 가슴 앞에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환은 고물상을 나서기 전에 봉투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메모지와 아직 펼쳐보지 못한 복사 문서가 함께 든 그 봉투를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다가 재환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가라고만 했습니다. 재환은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깍두기. 평소와 똑같은 밥상이었는데 오늘따라 목이 약간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밥 다 먹은 재환의 그릇을 가져가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재환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복도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정장 차림 사람들이 병실 앞에 2명씩 서 있었고 간호사실 앞에는 낯선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재환이 병실 쪽으로 걸어가자 어제와 같은 남자가 또 앞을 막았습니다. 어제 코웃음을 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더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고 그룹 측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부르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어르신 하냐고, 고물 줍는 사람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에 경멸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재환은 그 시선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르신 부탁으로 왔다고, 어르신한테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최미나 과장이 나오다가 재환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병실 안쪽에 뭔가를 확인하더니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앞을 막던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환은 그 사람 옆을 지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남자의 눈빛에서 경멸이 당혹감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런 눈빛은 오늘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윤대호와 재환 둘뿐이었습니다. 최미나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윤대호는 침대를 세워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지만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재환이 의자에 앉자 윤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갑자기 내보내서 미안하다고,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우리 어머니를 아시냐고. 윤대호가 재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이 노인의 은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재환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재환은 이미 봉투 안에서 절반을 알아버렸습니다. 윤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병태 형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원그룹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자신의 사촌형이라고 했습니다. 재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이 15년 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때 자신이 그룹을 맡게 됐다고. 말하는 동안 윤대호의 눈이 재환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대호가 말했습니다. 형한테 여자가 있었다고. 회사 격리 직원이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그 여자를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막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윤대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막지 않은 게 아니라 거들었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걸 윤대호 자신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재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지금 그걸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대호가 재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골목에서 재환을 발견했을 때,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얼굴이 재환이었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병태 형의 얼굴이었다고. 눈도 턱선도 이마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것.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 그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아무 감정도 아닌 건지 재환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파랗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하늘이 파랬습니다. 윤대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환이 병태 형의 아들이 맞다고, 그건 얼굴만 봐도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 윤대호가 멈췄습니다. 재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막지 않았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자신은 그냥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윤대호가 재환을 바라봤습니다. 눈 안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뭔가가 풀릴 것 같았고 풀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이 쏟아지면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싫었습니다. 재환은 의자를 밀고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뒤에서 윤대호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할 말이 남았다고. 재환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잠깐 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고 재환이 나오자 시선들이 쏠렸습니다.
재환은 그 시선들 사이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선대 회장의 아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이름이 이제 재환의 가슴 안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재환은 안주머니 속 봉투를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펼쳐보지 못한 복사 문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메모지와 함께 그 문서를 넣어뒀을까요? 이름 하나와 문서 한 장. 그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라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를 보고 법무팀장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는 걸 재환은 아직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재환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노태균이 재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태균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다급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원 로비를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환이 돌아보니 노태균이었습니다. 아까 복도 끝에서 바라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약간 차 있었고 평소의 단정함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노태균이 재환의 팔을 잡으려다 멈추더니 낮고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봉투 가지고 있냐고. 재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봉투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노태균이 짧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재환은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 남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곧 어머니 주변에서 이 봉투의 존재를 추적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재환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노태균이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재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봉투를 꺼내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노태균이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오면 재환 씨 주변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라고. 재환은 그 말이 걱정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둘 다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재환은 알겠다고만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노태균이 뒤에서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재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재환은 내내 안주머니 속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펼쳐보지 못한 복사 문서. 어머니는 왜 그것을 메모지와 함께 넣어뒀을까요? 단순히 보관하려고 넣어둔 것이라면 굳이 재환이 읽어야 할 봉투에 함께 넣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서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재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버스 창밖으로 인천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그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 어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도시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마자 재환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재환이 다가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재환의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재환은 봉투를 꺼내 안주머니에서 복사 문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복사본이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표 형식이었고 날짜와 금액과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재환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한참 들여다봤지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환은 혼자 문서를 펼쳐놓고 들여다봤습니다. 맨 위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날짜였습니다. 그 아래 회사 이름처럼 보이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한원그룹 관련 계열사 이름들이었습니다. 재환은 그 이름들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검색해 봤습니다. 모두 실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단위가 억이었습니다. 몇 억, 몇십억, 어떤 항목은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 금액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재환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공식 서류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숨겨둘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환은 노태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노태균이 바로 받았습니다. 재환이 말했습니다. 문서를 봤다고, 이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태균이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화로는 안 된다고. 재환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 뒤 노태균이 고물상 근처 허름한 커피숍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재환도 혼자였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노태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문서는 한원그룹이 지난 20년 가까이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선대 회장 윤병태 재임 시절부터 현 회장 윤대호 시절까지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것, 회사에서 쫓겨날 때 이걸 챙겨 나왔다는 것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워져야 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노태균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외부로 나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들어오면 윤대호 회장도 버티기 어렵고 그 아들 윤도현도 지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냐고. 노태균이 재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처럼 보이기도 했고 오래 참아온 무언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태균이 말했습니다. 정숙혜 씨한테 빚이 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낸 게 자신이었다고. 20년 동안 그걸 안고 살았다고. 재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태균이 어머니를 내보낸 사람이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재환은 그 분노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이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참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재환은 살면서 이미 너무 많이 배워왔습니다. 노태균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윤도현이 움직이고 있다고, 재환 씨 존재가 알려지기 전에 정리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태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봉투가 재환 씨에게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협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인천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소용돌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환도 사흘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환이 노태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노태균이 답하기 전에 재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재환이 받자마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고 전화를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병원에서 손을 떼라고, 그렇지 않으면 서봉순 씨 고물상 철거가 예정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의 손이 핸드폰을 쥔 채 굳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협박에 할머니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환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노태균이 재환의 표정을 읽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였냐고. 재환이 짧게 답했습니다. 시작됐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재환은 한동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숍 안은 조용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노태균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끌어들인 협박. 그게 재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위협이었다면 버텼을 겁니다. 살면서 위협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였습니다. 40년 터전을 이미 빼앗기게 생긴 그 할머니를 다시 건드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재환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차가워져야 했습니다. 재환이 노태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도현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노태균이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윤도현은 지금 이사회를 조용히 장악해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대호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경영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후계자 수업 명목으로 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보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장 명의로 된 결제들이 하나씩 윤도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들으며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 아들이 살림을 챙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벌이든 아니든 큰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고물상 골목에서도 충분히 봐왔습니다. 노태균이 더 심각한 말을 꺼냈습니다. 윤대호 회장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보다 상태가 더 나쁘다고 담당 의사가 내부적으로 이상 소견을 보고했는데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병원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이 천천히 좁혀졌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그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노태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속도와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지는 속도가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재환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태균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재환이 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노태균이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윤도현 쪽 사람들과 부딪힌다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환이 노태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회장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노태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환은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재환은 핸드폰을 꺼내 최미나 과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제 병실에서 나오다가 명함을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최미나가 받았습니다. 재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면회가 가능하냐고. 최미나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진 거냐고 최미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담당 의사가 갑자기 교체됐다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환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인천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담당 의사 교체, 이상 소견 은폐, 약물 과다 투여 가능성, 이것들이 하나씩 이어지자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은 아버지를 치료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기 전에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환은 그 냉정함이 소름 돋았습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를 저렇게 대할 수 있다면 자신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북적이던 그룹 관계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재환이 병실 앞에 섰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오늘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켜섰습니다. 재환은 잠깐 그 반응이 낯설었지만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윤대호는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침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더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링거줄도 늘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재환이 다가가 침대 옆에 서자 윤대호의 눈이 천천히 재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에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재환이 왔다는 걸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재환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윤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잘 왔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있었습니다. 윤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증인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유 원장을 고쳤다고. 재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병태형의 혈육을 자신이 인정하며 그 인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윤대호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늦었지만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약한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환이 병실을 나온 것은 1시간쯤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최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환에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원장 수정 사실이 이미 윤도현한테 전해진 것 같다고. 아까부터 법무팀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최미나가 재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재환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할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고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환은 노태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 원장 수정 사실 알고 있냐고. 노태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오늘 밤 윤도현 측에서 법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재환은 걸으면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유 원장 수정, 비자금 문서, 윤도현의 음모, 그리고 자신은 선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평생 가볍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얹힌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환이 들어서자 할머니가 재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정장 차림 남자들이 고물상 앞을 서성거렸다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했습니다. 재환의 눈이 굳었습니다. 협박이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재환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재환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할머니도 자신도 그냥 밀려난다는 것을.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버티지 않는 사람에게 물러날 자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재환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대 회장의 이름, 어머니의 메모지, 비자금 문서, 유언장 수정, 그리고 윤도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재환이 말을 다 마쳤을 때 할머니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그거 이유 있어서 챙긴 거야. 허투루 쓰면 안 돼. 재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말. 어머니가 20년을 품고 살아온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재환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날 밤 재환은 윤도현 측에서 소집한 긴급 법무회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노태균에게서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회의에서 유언장 수정본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렀다고, 노태균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재환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람. 20년을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입을 닫은 사람. 재환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태균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에는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환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래된 청바지에 흰 셔츠였습니다. 대단한 차림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작업복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 재환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가라고만 했습니다. 재환은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말. 재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을 품고 살아온 것을, 자신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재환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법원 청사는 재환이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높고 차가운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묵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재환은 안내 데스크에서 서류 접수처를 물어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도움받을 사람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직원이 재환을 보며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재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찾으러 왔다고. 직원이 눈을 깜빡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재환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정숙희가 한원그룹 선대 회장 윤병태와의 사이에서 자신을 낳았으며 그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지청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이 정당하게 기록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서류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재환을 바라보다가 관련 양식을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환은 그 설명을 받아 적으며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원그룹 본사에서는 윤도현이 법무팀과 긴급회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회의에서 유 원장 수정본을 없애기로 방향이 잡혔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증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공증된 유 원장을 없애려면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라고, 시간이 없다고. 법무팀 직원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 한쪽 노태균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펜이 종이 위에 내려앉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잠깐 휴식에 들어간 사이 노태균은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대방이 받자 노태균이 낮게 말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번호를 알고 있냐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20년을 품어온 것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태균은 전화를 끊고 잠깐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는 맞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환이 법원을 나온 것은 오후가 지나서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법원 직원이 재환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접수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멈춰섰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원그룹 선대 회장 윤병태 관련 공증 자료 중에 재환 씨 이름이 포함된 신탁 서류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윤병태 회장이 생전에, 정확히는 재환이 2살 되던 해에 정숙혜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신의 개인 재산 일부를 신탁으로 남긴다는 공증 서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탁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접 청구하거나 관련 혈연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될 경우 집행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은 지금껏 집행되지 않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재환은 법원 청사 앞 계단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살. 자신이 2살 때 아버지가 그것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나던 그 무렵 아버지는 몰래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버려야 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재환은 계단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버텼을 뿐이야.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신탁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과 아이의 존재가 지워진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재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도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턱에 힘을 줘도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재환은 손등으로 그걸 닦았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법원 앞 계단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없는 사람이라는 어머니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우고 그 빈자리를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채로 2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살짜리 아이를 위해 몰래 신탁을 남겼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더 아프게 건드렸습니다. 며칠 뒤 노태균이 검찰에 익명으로 제출한 비자금 자료가 수사 착수로 이어졌습니다. 한원그룹을 향한 특수부 수사 개시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왔고 윤도현은 이사회 소집도 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구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교체와 회장 상태 악화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민아는 내부 고발에 가까운 진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윤도현의 지시를 따라온 사람이었지만 병실 출입 조작을 직접 담당하면서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나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는 순간이 온다고. 최민아에게는 그 순간이 뒤늦게나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대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윤대호는 재환에게 한 번 더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재환은 갔습니다. 윤대호가 병상에 반쯤 누운 채 재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태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사람이었을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들었습니다. 윤병태는 고집스럽고 말이 없었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었고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걸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닮은 건지 아버지가 자신을 닮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성격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환이 윤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형이 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냐고. 윤대호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막았다고. 사촌형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였다고. 형은 나중에 알았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재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재환은 법원에서 인지청구 소송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먼저 냈습니다. 정숙희라는 이름이 한원그룹 선대 회장과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기록되도록 그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게 세상에 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노태균이 그 소식을 듣고 재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속 쪽도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재환은 고물상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사 뉴스가 한창이었고 한원그룹 이름이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봉순 할머니가 옆에 앉아 라디오를 듣다가 재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재환이 말했습니다. 고물 정리해야죠. 라고.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여전히 녹슨 것들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화분에서는 작은 꽃이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피어 있는 꽃. 재환은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것과 버린 것 사이 어딘가에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키지 못한 것들이 때로는 25년이 지나서야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늦었지만 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랬고 아버지의 신탁이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재환 자신이 그랬습니다. 철거 통보를 받은 고물상은 결국 비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해당 투자사가 한원그룹 윤도현 측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물상을 압박한 것 자체가 재환을 몰아내기 위한 수작이었고 그 수작이 수사 자료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서봉순 할머니의 40년 터전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재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물 더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말도 잘 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극적인 화해도 눈물 가득한 포옹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조금 덜 억울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환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은 것,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열어본 것, 법원 계단에서 한 방울 눈물을 흘린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27년 동안 지워져 있던 이름 하나를 세상 위로 꺼냈습니다. 정숙희, 고아원 출신 청년의 어머니, 한원그룹 선대 회장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이 끝내 지켜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를 시청하시며 들으셨던 소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